누구나 눈에 보이는 전쟁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세상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신 기술로, 전차 대신 문화로, 전쟁 대신 영향력으로, 그리고 지금 세계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 이름 대한민국 네 글자가 전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확인하신다면 당신은 강국의 정의를 다시 쓰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58년을 살았고 그중 30년을 전쟁과 국력을 분석하는 데 바쳤죠. 나토 군사력 평가실 수석 자문관을 지냈고 지금은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각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데이터로 읽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한 전략가라고 부르죠. 감정 없이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본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작은 반도국이 프랑스를, 영국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라니. 저는 즉시 알고리즘 재검증을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그 순간 제가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3층 분석실. 203개국 군사력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익숙한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인도 4위.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5위에 떠오른 이름. 대한민국.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저는 즉각 부하 분석관을 불렀죠. 데이터베이스를 재검증하세요. 지금 당장요. 이미 7개 독립 시스템에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제 눈앞에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가 6위였습니다. 영국이 7위였죠. 일본은 8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제가 평생 분석해온 그 나라들이 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적 착시일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세부 항목을 열어볼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방위비 효율성 지수에서 한국 92점. 기술 혁신 속도에서 한국 89점. 작전 수행 능력에서 한국 94점. 이건 단순한 국방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성 지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부하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을 보십시오. 연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K2 전차, FA에서 50 전투기, 천궁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모든 항목마다 등장하는 단어. 코리아, 한국.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냉전의 잔재를 분석했고 중동의 전쟁을 예측했죠. 제 보고서 한 장이 한 나라의 방위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터키와 폴란드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분석관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했고요. 저는 그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 일정, 기술 이전 조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버블이 곧 터질 거예요. 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실장님.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버블이 아닙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상승 곡선은 일관적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매분기 꾸준히 상승하는 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계의 착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죠. 저는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그들이 세계의 축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향해.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세계 5위. 대한민국. 내 시스템이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계가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죠. 공항 전광판에 떠오른 문구. 대한민국 세계 4위 수출국 달성. 저는 그 문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4위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5위 군사력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엔 수출 4위입니까?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말을 걸어왔죠.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영국. 우리나라 요즘 잘 나가죠?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선 변경. 신호 하나에 일제히 멈추는 규율. 이 도시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의 질서와 시장의 열정이 공존합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우린 다 군대 다녀왔으니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은 나라. 이건 단순한 병역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다음 날, 저는 킨텍스 국제방산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죠. 각국 군복을 입은 대표단들,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앞에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서 있었습니다. 천궁에서의 방공 시스템 앞엔 터키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FA에서 50 전투기 모형 앞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약 현장이었죠.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기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죠.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최종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린 더 이상 미국 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곧 우리의 동맹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를 동맹이라 부른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이었죠.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K9 자주포 앞에선 노르웨이 장성이 직접 포탑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앞에선 호주 대표단이 내부 구조를 촬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전광판. 2025년 방산 수출액 실시간 집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6억 달러, 197억 달러, 198억 달러, 200억 돌파 임박이라는 문구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죠.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체급의 진화입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돌아보니 BBC 기자였습니다.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더 놀라셨겠어요. 여기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규칙의 설계자죠.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룰에서 메이커 코리어. 규칙의 설계자 한국.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 강남의 불빛들, 여의도의 높은 건물들. 그 불빛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불빛은 더 이상 산업의 불빛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따뜻한 빛들이 흐르고 있었죠. 30년간 저는 수많은 도시를 봤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모스크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불빛엔 절박함이 있었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 세계 5위 군사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들. 폴란드 대표의 말. 한국이 곧 우리의 동맹입니다. 실시간으로 오르는 수출액 숫자. BBC 기자의 말. 규칙의 설계자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사흘째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제목부터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한국 드라마가 그리스 관광 산업을 살렸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한국과의 합작 영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이 다른 나라의 영화 제작을 요청한다는 것. 이건 제가 30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이었죠. 도대체 어떤 문화가 한국과의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시청 1위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였고 역대 영화 1위는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 영화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는 한국 가수들이 글로벌 차트 1위에서 3위까지를 석권하고 있었죠. 저는 이 수치들을 제가 며칠 전 분석했던 군사력 그래프와 겹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의 군사력이 상승하는 시기와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죠. 이건 음악이 아니라 영향력의 무기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사력은 물리적 힘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문화력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한 연구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스위스 이젤트발트라는 작은 마을의 사례를 들려주었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였는데 드라마 방영 후 하루 관광객이 4,000명까지 폭증했다는 겁니다. 인구 불과 수백 명의 작은 마을에 하루 4,000명이 몰려든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였습니다. 스위스 지역 정부는 감당이 안 되자 부두 접근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한화로 8,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았죠. 저는 이 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스위스의 한 지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문화가 경제를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터키의 카파도키아, 체코의 프라하, 태국의 방콕까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가 된 곳들이 모두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를 통한 경제 전쟁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국가 파워 지수에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 파급력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파급력 수치를 입력하자 한국의 종합 영향력 순위가 6위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국가 파워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과거에는 전차와 전투기의 숫자가 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라마와 음악이 국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서구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쪽에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총보다 강한 감성을 가진 나라.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라마로, 음악으로, 영화로. 이건 21세기형 전쟁이었고 한국은 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정기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준비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해온 동료 분석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5위, 수출 4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적 영향력까지.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버 박사, 이건 좀 과장된 것 아닙니까? 프랑스 출신의 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유럽 안보를 담당해온 베테랑 분석가였죠. 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나 방산 실적은 일시적인 호황일 뿐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덕분이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독일 출신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구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편견이었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버블은 곧 터질 겁니다. 영국 출신 동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저는 항상 냉정함을 유지해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 눈앞에 진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만약 제 분석이 틀렸다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다면 이 동료들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까지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경제 지표를 수작업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데이터를 모두 엑셀 시트에 입력했죠. 실질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수출 증가율, 방산 산업 성장률까지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한국의 모든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흔들림도 없었고 정체도 없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운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서구의 맹점을 깨달았습니다. 서구는 항상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큰 영토, 많은 인구, 거대한 군대. 우리는 크기가 곧 힘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밀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완벽하게, 적지만 효율적으로. 우린 거대한 기관총을 들었고 그들은 레이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기관총은 무겁고 탄약이 많이 필요하지만 레이저는 가볍고 정확합니다. 한국은 레이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영국의 한 언론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에게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장세는 과도한 민족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입니다. 한국은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성장을 민족주의로 폄하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인터뷰는 방송 직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군사 포럼에서 제 발언이 화제가 되었고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저를 비난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었고 그 숫자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토 자문관 직책도 싱크탱크의 정규직 애널리스트 자리도. 저는 독립 분석가로서 진실만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KOREA 더 뉴 엑서스 오브 파워 한국 새로운 힘의 축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펜은 새로운 질서를 기록할 것입니다. 독립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전시회 참관자가 아니라 철저한 현장 조사자로서 갔죠. 저는 한국의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빌딩과 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낸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공단 지역, 저는 한국의 중소부품 제조 공장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공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밀 기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부품을 다루고 있었죠. 한 노년의 기술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부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게 0.001mm만 어긋나도 명중률이 떨어지죠. 우린 부품 하나로 세계를 바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공장 안에서, 이 낡은 건물 안에서 세계 5위 군사력의 핵심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거인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장인의 숨결이었죠. 저는 그날 5개의 공장을 더 방문했습니다.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 미사일 유도 장치를 조립하는 공장, 레이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모두 직원이 5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부품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들의 공장은 작지만 영혼은 거대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힘은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공장들,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야말로 한국 국력의 진짜 뿌리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교관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비군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했죠. 저는 훈련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현역 군인만큼 정확했고 명령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시민의 결의체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방이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안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병역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 예비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평소엔 IT 회사에 다니는 40대 남성이었죠.
훈련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강요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발적 책임이었죠.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죠.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세대는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상황에서 무너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감내했고 정부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신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확실할수록 당신들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이제 단순한 외국인 분석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현상의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영상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외환 보유고 38억 달러. 국가부도 위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8위 규모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화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입니다. 저는 리포트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선언이었죠. 리포트 작성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국제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죠. 주요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가는 공개 세미나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의 생중계 토론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 분석가와 마주 앉았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독자적 방어 능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허상이라 부르는 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이미 검증되었고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걸 허상이라 부른다면 그건 당신 자신의 분석 능력이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토론 패널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발언은 즉시 각국 언론에 인용되었죠. 일부는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부드러운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나토에서 긴급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북동아시아 지역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훈련이었죠. 저는 비록 공식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특별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각국의 대응 시간이 실시간으로 측정되었죠. 미국은 3분 47초 만에 초기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은 4분 12초, 영국은 5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분 58초.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실에 있던 모든 분석가들이 숨을 죽였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이 일상이니까요. 시뮬레이션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은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했고 체계적이었으며 효율적이었죠. 인공지능 통합 방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독자 정찰 위성이 정보를 수집하며
지휘 체계가 즉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나토의 한 고위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버 박사,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죠. 제가 몇 달 전 작성했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용되기 시작했고 각국 군사기관들이 긴급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봤죠. 국방부 대변인이 침착하게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 정찰 위성 5기를 운용 중이며 인공지능 기반 통합 방어망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태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서구 언론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우리가 간과한 K에서 시스템의 실체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방어체계, 나토 기준을 초과하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르몽드는 일면에 동방의 새로운 강자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증명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제 리포트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검증된 힘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준비했고 필요한 순간에 보여줬을 뿐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기는 성장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쓸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에는 초조함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제 리포트가 완성되어 갈 무렵 국제방산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의 세 국가가 미국과 진행 중이던 대규모 무기 구매 협상을 전격 중단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죠. 총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CNN이 긴급 속보로 내보낸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어 오버테이크스 더 웨스트, 한국이 서구를 추월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장이었죠. 한국은 서구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구를 제치고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체급의 선언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빠른 납품,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때문이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 중에 한국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그 연설 영상을 찾아봤죠. 프랑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자존심이었고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모방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참조 모델이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리포트의 제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의 설계자. 제목을 정하고 나니 모든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장들을 완성했죠. 한 달 후 제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처음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책이 과연 팔릴까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책이었으니까요. 발간 직후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가 24개국 언어로 번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각국의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공식 교재로 채택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인터뷰 요청서들이 쌓여갔죠. 특히 제가 쓴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에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기준의 나라입니다. 그 문장은 트위터에서 10만 번 이상 리트윗되었고 각국 정상들의 연설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제 문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BBC, 르몽드, 뉴욕타임즈가 일제히 K에서 시스템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 한국식 접근법이라는 뜻이었죠. 세계가 이제 한국을 하나의 모델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작은 나라라고 비웃었죠. 저 역시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그 자금으로 세계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효율로, 정밀함으로, 그리고 의지로 승부했죠.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저는 런던의 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방에는 지혜의 별이 뜬다는 옛 전설이었죠. 한국은 이제 동방의 별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별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의 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강연 요청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도쿄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저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모두 같았습니다. 한국, 새로운 강국의 탄생. 저는 그 요청서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옹호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반전이 아니라 예정된 진화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필연이었죠. 다만 세계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의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앞으로 더 밝아질 거라는 것을. 제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지 2달 후, 저는 뉴욕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특별 세션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21세기 국가 파워의 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세계 앞에서 말할 기회였으니까요. 유엔 본부에 도착한 날, 저는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30년간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수백 번의 발표를 해왔지만 이날만큼은 긴장되었죠.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증언이었으니까요. 연단에 올랐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21세기 강국의 조건은 자원도, 영토도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섰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력과 4위 수출국이 되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한국 대표단 자리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내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저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온 제가 처음으로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서재에는 태극기가 작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몇 달 전 한국을 떠나올 때 한 기술자가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강함은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확신의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